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1천만 불의 일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정현 선수 인기에 정치권도 숟가락 얹혔다. 이름하여 정현 마케팅. 너도 나도 정현 선수 이름 언급하면 관심 끌기 경쟁. MB도 정현을 응원했죠. 허허. 거기에 가면 정현 게임을 볼 수나 있을까? 대한민국 하나 만들어준 정현 선수. 어쨌든 정치인 100명보다 낫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평창 평올림픽까지 가자.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광고 주시는 분들 103.5MHz 러브 FM. 저는 광고 듣고 컴백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토요일 1부죠.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북이 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오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붕짝붕짝 북이 영화 붕짝붕짝. 저 돈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북이 영화를 누릴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한 2년 전쯤에 원래 그 책 제목이 오동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였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사실은 그 가까운 근데 원래 제목은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건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근데 반짝이는 아이디어였죠. 네. 네. 무슨 영화를 아니 보겠다고. 이렇게 해야 돼. 오동진 북이 영화를 누리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음 책은 그렇게. 예. 제가 네. 주위에 우리 암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들 만나고 저를 자주 만나면 이게 희망 바이러스, 긍정의 기운. 네. 다 고쳐요, 다. 그냥. 네. 쾌활하고 웃고 살아야 그러면 건강하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탈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잘 웃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잘 우울한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자살률도 높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고민을 할 정도로 지능지수가 평균으로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높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교육 수준 높고 머리 좋죠. 그리고 사실은 지난 시대를 통해서 그 교육의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영화였거든요. 그렇죠. 오로지 이기는 거. 거기에만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지금 좀 나타나는 거죠. 조금 안 배우거나 못 배워도 같이 그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면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를 찾겠죠. 그렇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가 뭡니까? 교육의 목적. 옛날에 그 교육 헌장 같은 국민교육 헌장 같은 이거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대답을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육의 목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비판적 시민의 양성. 딱 있잖아요. 좋다. 그러면 서울 시민을 교육하는 목적, 공동체 생활에 대한 협조 하는 좋네요. 시민. 네. 그런 목적을 명문화하는 거 좋네요. 그럼요. 그래갖고 교육의 목적 뭐냐면 원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몰라서 그렇죠.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제가 교육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나와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협력하는 시민의 양성.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점점 재미없어지긴 하지만 아니요. 그 협력하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의 영화 염력하고도 닮아 있다. 요거는 준비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짜자잔짠. 염력합니다 오늘. 염력합니다. 협력보다 염력. 그렇죠. 교육의 목표. 염력하는 시민의 양성. 비판적 시민의 양성 얼마나 좋죠. 좋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스웨덴 말씀하셨는데요. 그 스웨덴, 스위스 요 북구가 은근히 2차 대전 그 전후로 해서 나치에 오염된 맞아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북구를 잘 몰라서 거기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거기는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두 가지를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는 나치즘, 하나는 볼셰비즘. 그래서 대체로 나치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에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렇죠. 전범들에 대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교육의 목표가 교육의 목표가 비판적 시민의식의 양성. 이거 거기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비판적 시민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시민은 흩어져 있지만 네.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를 견제하라. 견제하는 시민이에요. 네. 견제와 균형. 견제는 곧 균형을 낳거든요. 네. 내가 철학적이 된 것 같아. 네, Am I philosopher? 네. 점점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퇴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퇴근을 준비합니다. 네. 자, 염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염력. 네. 이게 31일 개봉이니까요. 예. 네. 이제 곧 개봉되겠죠. 며칠 안 남았고요. 연상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연상호 감독하면 부산행 기억하시죠? 부산행 좀비. 네, 좀비. 야, 전 세계 좀비 영화 중에 가장 압권이에요. 네. 이렇게 재밌는 좀비가. 곧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차에 끌려가는 좀비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게 CG가 아니라면서요? 실사와 CG가 뭐 전혀 CG가 아닌 수는 없고요. 네, 실사 그 그래픽을 좀 섞은. 근데 그 끌려가면 아프잖아요. 아니 이제 뭐 전체적인 오브제는 뭐 실사를 좀 찍고 네, 그리고 일부는 또 스턴트를 찍고 거기에 이제 그래픽을 붙이고 복잡한 거 알려고 하시면 영화 재미없어집니다. 누구라고요? 네, 연상호 감독이고요. 연상호 감독. 네. 저는 그 부산행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푹 쉰 게 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순간순간에 이런 장치들이 숨어 있으니까 영화가 재밌는 게 좀비들은 문을 옆으로 열 줄 모르는 거예요. 아하, 네. 들이밀고 그런데 들이대? 들이대 그거 옆으로 문을 열 줄 모르는 것 같다. 네. 그 순간에 너무나 안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짠한 영화 있었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언니. 언니가 좀비가 되는데 유리창 넘어 저쪽으로 그렇죠. 좀비가 막 돼가는 과정에서 언니가 동생을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행의 그 당시 인기는 이른바 이제 국가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한 국가 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 내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게 뭐 물론 뭐 어느 중견 회사에 오염된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유와 원인이 불분명한 바이러스거든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바이러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내는 국민들을 좀비로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메타포가 강한 작품이어서 부산에 굉장히 인기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나왔던 그 설정 플롯은 괴물하고 좀 비슷했었죠. 그렇죠. 네. 우리 안에 괴물이 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데다가 뭔가가 또 그 미팔군에서 흘러나온 그렇죠. 이런 독성 물질이 괴물을 만들어내고 대부분 이제 영화가 설정의 개연성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하게 그런 그 원인을 넣을 수도 있고 괴물이나 이 영화처럼 살짝 넣을 수도 있죠. 부산행처럼. 어쨌든 연상호 감독은 원래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왕 같은 작품 만들었고요. 원래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뭐랄까요, 무모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그걸 밑그림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영화로서 작업을 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5년에서 7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투자 비용, 투자 기간에 대비해서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걸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성공하는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못 가요. 일본의 뭐 잘 아시는 뭐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뭐 이런 그 소년 탐정. 그 일본의 그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작가와 감독들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사실 육성과 양성이 안 된 그런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탄탄한 기본기를 보이다가 부산행을 통해서 이제 속칭 대박을 터뜨린 거고요.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빅히트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염력이 시작되는 장면이 그렇게 눈에 띄거나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심은경 씨가 이제 그 안에서 영화 속에서 작은 치킨 가게를 성공한 청년 실업가 같은 여성이죠. 네, 케이스인데요. 거기 잠깐 앞에 나와요. 치킨 가게 성공해서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고 예컨대 휴먼 프로그램, 휴먼 다큐 같은 프로에 나오는 거죠. 인간극장.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인간극장. 거기 비교적 그 짧지 않게 TV 스팟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부터 그 치킨 가게가 철거 위기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야기를 계속 갈 것인가? 저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그 의도적으로도 없었고 사실 이 영화가 거의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인데 제가 점점 놀랐던 것이 제가 지난주에 공동정범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동정범의 모든 그 순서를 이야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 그럼 용산 얘기예요? 극영화를 극영화이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도 역시 컨테이너가 나오고요. 진입과 경찰의 진입과 철거반원의 진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항과 옥상으로 가고 막루만 안 나와요. 그 모든 과정이 용산 참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산은 참사잖아요. 예.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솔루션이 아직 그 발견되지 않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난 10년 동안에 벌어진 정치적 사회적 사건 중에 연상호 감독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영화적으로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는 사회적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염력을 지닌 남자를 등장시킨 거죠. 예. 초능력을 지닌 남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연상호 감독이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참사를 보면서 그런 TV에서의 그런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저기에 만약에 초능력을 지닌 혹은 염력을 지닌 남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을 반짝 안아서 구해주거나 슈퍼맨처럼 그리고 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간에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만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봉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그 실제 사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거꾸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염력이 이 시대에 화답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영화였고요. 예. 공개 과정에서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용산 참사가 드라마로 이렇게 영화로 직접적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은 처음이고 예. 물론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관련돼서 그 용산 참사를 연상케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컷 바이 컷으로 숏 바이 숏으로 그대로 대입시켜서 그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용감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직설과 간접 화법의 어떤 그 언어들을 전달하는가, 내용들을 전달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근데 영화가 재밌어요. 재밌죠. 왜냐하면 SF니까요. 염력이니까. CG도 잘했어요. 이게 이제 신과 함께 CG를 했던 덱스터가 있습니다. 그 덱스터라는 필름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조지 루카스가 만든 ILM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한국에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고요. 덱스터의 CG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헐리우드 친구들 보고 이 비용으로 이거 어떻게 그렇죠. 네네. 그 CG를 입혔어? 네, 그렇죠. 그 할리우드에서 들어가는 그 막대한 예산,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에 비하면 덱스터는 순전히 한국의 정말 수공업적인 아주 세련된 손놀림과 기술로서 뛰어난 그런 CG를 만들고 있고요. 이번 염력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유승용이고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치킨 청양 치킨을 만든대요. 그 영화 속에서 저도 보니까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용산 참사에서 네.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흡수를 네. 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막내수 돌아가시고 네. 아들은 다리가 그렇죠. 부러진 네. 상태에서 4년인가 살죠 감옥을. 그렇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와 딸로 바꿨고요. 딸이 치킨집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일찍 사업이 실패해서 딸을 버리고 갔어요. 아하. 그래서 딸이 엄마랑 같이 치킨집을 하다가 어머니가 그 철거반원들에게 사실상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고요. 우연히는 아니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다시 와서 그 광경 모두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 딸이 예를 들어서 철거반원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뭐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염력이 생기는 거죠. 누구한테? 딸한테요? 아버지한테? 네, 딸을 버리고 간 아버지. 지금은 사업을 실패하고 어느 한 건물 관리인 경비원으로 살아가는 아주 영세소수민으로 살아가는 아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팍하게 되고 딸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다가 점점 더 사실 그쪽이 동화되는 거죠. 마치 예전에 1980년대 우리 저 도사님께서 보셨던 막신고리끼의 어머니 같은 거죠. 네. 처음에는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그 정치적 의지와 생각들을 하지 마라. 왜 하니 네가? 너 그 대학 보내는 게 공부하라고 보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보냈지. 너 대마하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 그러다가 우리의 민가엽 어머니처럼 애들이 감옥 가고 실종.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쪽으로 동화되고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영화 염력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력이 있는 거죠. 자기의 초능력을 처음에는 사용할 줄 몰랐다가 점점 그 기술을 알게 되면서 철거 반원들 그리고 진압 경찰들 그리고 그 사이 또 이 철거민들 그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염력을 했고 경찰을 응징해요? 경찰을 응징하는데 경찰을 뭐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철거 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똑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들이었다면 현실 속에서는 여기서는 아버지와 딸이고요. 그리고 실제 에서도 4년 살았잖아요. 여기서도 4년 형량이 나옵니다. 네. 자, 두 번째 영화.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다가 좀 약간 인터벌이 있어가지고요. 개봉까지 2월 1일에 개봉하는데 올더머니라는 작품. 올더머니. 네. 원래는 올더머니 인 더 월드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돈은 내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의역하고 싶습니다만 리들리 스캇 감독이 만들었고요.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주연을 맡고 있는데 크리스토퍼 플러머는 이거는 All the Money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누구 거? 내 거? 네. 다 썼어 돈? 다스? 거기 또 다스로 그쪽은 다 안 쓰잖아요.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한다스가 있는데 네, 이 올더머니는 게티 미술관으로 유명한 존 폴 게티 얘기입니다. 존 폴 게티가 사실 석유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 저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돈, 수백억 달러, 수백억 달러, 뭐 인상적이에요. 수천억 달러인가,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고요. 대중적으로는 게티 미술관으로 그 아주 고미술과 어마어마한 그 수집가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만 이 사람이 부호로서 정말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1973년에 이 존 폴 게티의 손자가 납치가 돼요. 이탈리아 마피아들한테. 그건 실화예요? 실화죠. 네. 그래서 이제 인질범들이 게티가 돈이 많으니까 돈 달라. 랜섬. 그렇죠.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엄마는 이미 그 헤어진 며느리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존 폴 게티 2세는 마약 중독에 뭐 등등해서 이미 그 아들 부부는 이혼을 했고, 근데 손자가 있어서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손자가 납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인질범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이런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왜냐하면 내가 한 13명 정도 손자 손녀가 있는데 납치될 때마다 돈을 주면 내 재산이 거덜날 것이다. 안 줘요. 그래서 결국은 인질범들이 방송에서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귀를 잘라서 보내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애기의 귀를요? 네. 다른 사람 귀를 애기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자르죠. 네. 그 실제에서는 귀와 머리카락을 동봉해서 보냈죠. 실제 사건에서 여기서는 이제 머리카락 아니고 귀만 잘라서 보냈는데 어쨌든 그 일련의 사건을 그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더머니 세상의 모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 존 폴 게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화 속에서 대사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봉도사님처럼 부자로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우리 봉도사님처럼. 네.
부자로 사는 게 어렵죠 사실. 진짜 돈 많이 벌어갖고 천박하게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많죠. 오로지 네.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아니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대부분 다 무슨 증권이나 뭐다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그럼요. 죽을 때 못 가져가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 묶어놓고 행복을 유보해버려. 안 쓰고. 내일 픽.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존 폴 게티의 그 대사처럼 부자가 되는 건 뭐 어쩌면 뭐 될 수가 있죠.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수리처럼 써라. 우아하게 써라. 그렇죠. 부자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본인 스스로 부자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티 미술관으로 온갖 미술품과 온갖 그림과 온갖 조각품 다 샀잖아요. 특히 영화 속에서 나오는 16세기 네덜란드의 그 걸작을 그린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그림들은 사면서 자기 손자 몸값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들리 스캇 감독이 과연 그 결말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결말 스포일링 너무 심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돈을 벌고 특히 올바르게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돈을 제대로 써라. 네. 영화 그래서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리들리 스콧은 명장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고편 보니까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영화를 찍고 정통의 어법으로 영화를 전달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를 알겠습니다. 보여주는 프로페셔널 하는 영화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동희 평론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강양구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에드 시런의 The A-Team 들으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입니다. 자,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이죠.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오면서 욕 많이 먹었죠, 지난주 방송. 네, 지난주 때문에.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 먹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 팬들도 많았을 테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투기 광풍 우리가 걱정 안 했어요. 우리도 같이 걱정했죠. 네, 저희도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그 지난 방송 토론 때 나와가지고 가상화폐랑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만 우리가 그 주장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 경제부총리도 그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이 관련 기사라든가 자료들을 꼼꼼히 찾아보시면 강양구 기자가 얘기한 게 맞았구나라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욕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황우석 사태 때. 그러네. 네, 황우석 사태 때 이제 제가 지금 MBC 사장된 그 최승호 PD 등등이랑 같이 최승호 PD는 황우석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있다고 얘기했고 이제 결국에는 PD 수첩이 보도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최초로 황우석 박사 논문이 가짜라는 걸 특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딱 그 즈음에 이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 작가가 과학도 일도 모르는 기자가 황우석 박사 연구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황우석 박사 편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결국에는 제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뒤끝은 여기서 끝내고 아니요. 제가 하필이면은 우리 뒤끝 저 뒤끝 긴 사람 좋아해요. 네, 2005년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건 뭐냐면 당시에 황우석 박사가 하려고 했었던 게 인간 배아 복제를 성공했었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제 전 그때는 세계 뻥이요였잖아요. 자, 귀 막으세요. 뻥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황우석 박사가 이제 시도했던 걸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중국발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핫 과학 뉴스였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어요. 예?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장류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침팬치, 보노보,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도 포함되어 있고 원숭이까지를 다 포함해서 영장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동물인데 원숭이가 사람이랑 어쨌든 그 원숭이 복제에 중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셀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네이처와 함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이제 어제 목요일자로 발표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복제하면 그게 애기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애기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도대체 복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원숭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자에 절반이 들어있고 유전자에 난자의 유전자의 절반이 들어있고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자 한 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그 수정란이 보통 원숭이 암컷 혹은 여성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태아가 되고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임신 주스를 채우면은 이제 태어나는 게 원숭이 아기고 사람 아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개체가 태어나는 과정인데 이 동물 복제를 하는 사람들은 난자가 들어있는 난자도 세포기 때문에 그 안에 핵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핵에는 유전자가 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핵을 복제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의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난자 안에는 유전자가 절반만 들어있는 핵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봉도사님을 복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봉도사님 몸에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봉도사님이.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봉도사님의 유전자 한 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핵을 빼가지고 난자에다 넣는 거? 난자의 핵을 제거한 상태의 그 빈 공간에다가 그 핵을 대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난자는 정자를 만나지 않고도 한 벌의 봉도사님 한 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조금씩 밖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일테면 초기 인큐베이터에서 맞아요. 조금씩 키운 다음에 영화 엘리언 이런 데 보면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뭔가. 네, 그걸 조심스럽게 대리무 그러니까 자궁에서 그걸 키울 수 있는 암컷이나 혹은 뭐 사람이라면 여성이겠죠.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키워가지고 태어나게 하면은 그게 바로 복제 원숭이 뭐 혹은 사람한테 적용하면 복제 인간이 되는 거죠. 옛날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거랑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 그 전에 이제 아일랜드 영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복제형 돌리가 탄생이 됐어요. 기술은 똑같아요. 방금 제가 얘기한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스너피라고 하는 개를 복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소도 복제를 하고 뭐 돼지, 돼지도 복제를 하고 동물이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동물 복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숭이 복제를 미국을 비롯한 곳곳에서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하지만은 성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함으로써 드디어 사람과 가장 가까운 포유류 중에 하나인 원숭이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애기 원숭이로. 네, 클로닝, 몽키 그리고 차이나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귀여운 이제 아기 원숭이 2마리가 이제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이렇게 보는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휴먼 빙, 인간도 복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파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 복제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장벽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한쪽에 있고요. 원숭이하고 DNA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 원숭이까지 복제할 수 있는 마당에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벽은 거의 다 제거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왜 인간 복제를 하지 않느냐면은 이것은 기술적인 장벽의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정치 사회 윤리적인 장벽에다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약간 이제 비용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죠. 인간을 복제해서 도대체 뭘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릅쓰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들여서 인간을 복제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기술적 장벽이 제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간 복제는 의지와 자원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문제다. 누가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인간을 복제해야 되겠다는. 아일랜드. 네, 강한 동기를 불치병.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엄청나게 그냥 화수분처럼 돈을 들 수 있는 페트론이 있다면 어디선가 인간 복제의 시도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원숭이 복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원숭이 복제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인간 복제도 기술적 장벽은 거의 다 제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좀 끔찍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야, 이런 학설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네. 저 먼 우주의 별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던 인간이 네. 자기들과 똑같은 환경의 지구를 찾아서 네, 여기 와갖고 인간을 복제해놓고 떠났다라는 만화책도 네네네. 그냥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이 창조 신화를 믿는 종교 집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 종교 사이비 종교가 되는 네, 그런 종교 집단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더 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진짜 아일랜드 같은 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를 복제를 해요. 네. 그럼 저하고 의식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의식은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복제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비유는 뭐냐면은 시간차를 둔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쌍둥이는 보통 같이 태어나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성격도 틀릴까요? 성격도 틀릴 수 있죠. 왜냐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유전자가 똑같지만 거의 한날 한시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예를 들어 봉도사님의 복제 인간은 봉도사님과 한 뭐 5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럼 의식이 틀려. 네. 자 그러면은 이 복제와 네. 복제와 이식 수술을 접목시켜 이식 수술의 최고봉의 영화 최근에 나왔던 Get Out. 네네네. 복제를 시켜. 네. 그래서 한 5살 6살쯤 돼. 네. 그때 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의식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뇌를 또 이식하는 것도 그건 또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언제 한번 다뤄볼 법한데 굉장히 복잡한 이슈고 아니 이 뇌에 있는 모든 지식을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른의 뇌나 어른의 장기를 아이들한테 이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넘길 수 있는 건 뭔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먼 미래나 혹은 이제 20년 뒤일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멀게 안 봐요. SF의 영역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일랜드 같은 영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도사나 혹은 봉도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떤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본인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이긴 하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은 항상 이제 자기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혹은 사고 등등으로 뭔가 장기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요. 마치 예전에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더 살고 싶은 욕망. 네. 네덜란드래. 아일랜드에서도 네.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죠.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한 20살,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 복제 인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복제 인간만을 수용하는 어떤 기관 같은 곳에서 그 복제 인간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죠. 무서워.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장기가 필요할 때 자기의 그 복제 인간을 픽업해 가지고 장기만 적출을 한 다음에 그 복제 인간은 죽이는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영화도 있었고 작년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주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일본계 그 영국 작가가 쓴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에서도 바로 그런 용도로 길러지는 복제 인간들이 주인공인 소설인데
이제 이런 게 소설 속이나 영화 속의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충분히 어떤 곳에서 가능해지도록 하는 기술이 제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희가 무섭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중국에서 최초로 기술 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 영장류 실험을 아예 금지시켰다고 네, 맞습니다. 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뭐 예.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코멘테이션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가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1순위로 꼽는 게 뭐냐면 중국 연구진의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의존해 두는 게 지금 전 세계 영장류의 90% 실험에 필요한 전 세계 원숭이의 90%를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아예 그냥 영장류 실험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원숭이 동물 실험을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가장 원숭이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이고 계속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었다라는 게 그러네.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가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일이에요, 사실. 중국에서 이번에 원숭이 복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원숭이 복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원숭이들이 이제 학대가 되었을 테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 복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되게 인간 복제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복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마치 중국에서 수많은 원숭이를 희생시키고 난 다음에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던 것처럼 인간 복제가 성공하려면 수많은 인간들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성공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어쨌든 간에 문명화된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저소득 국가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서 그들을 희생하면서 인간 복제 실험이 벌어질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그럴 수는 있죠. 영장류 실험에 대해서 애당초 막자 이걸. 예. 큰일 난다 이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영장류 복제 혹은 인간 복제가 가능하려면은 웬만한 과학기술 수준이 보장되어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마치 영장류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인간 복제 실험에 동원될 어떤 누군가들을 구하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예를 들어 그 중국의 기술진이 저기 어디 그 진짜 그 너무 그 가난한 국가로 가든지 네. 아니 중국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 인구가 많고 네. 빈부격차가 많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몰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일랜드도 불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봉도사님 방금 지적에 대해서 고개를 살래살래 젓고 싶은데 네. 또 그러지는 못하겠는 현실은 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 위험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들이 바로 인간들이기 인간이에요. 때문에 인간 중에서도 정치적 인간. 예,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네. 진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무섭다. 그러니까 방금 봉도사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일이 어느 순간에는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약간 무섭기도 하고 무섭죠. 개인적으로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과 수요가 있는 곳. 네, 그렇죠. 아일랜드 영화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거 듣고 아일랜드 검색 그 실검 수준이 막 올라올 것 같아.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도 이 복제 동물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무균돼지를 복제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무균돼지 복제가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그 복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무균돼지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복제를 하는데 슈퍼돼지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포유류 중에서 인간과 가장 장기의 사이즈가 비슷한 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런 이제 야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돼지 안에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간이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키운 다음에 돼지에서 그 간이라던가 심장을 떼내 가지고 사람한테 이식할 가능성을 이제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복제를 못 하니까. 네, 사람은 복제를 못 하고 복제를 해서도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사람한테 이식하면서 부작용이 나면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게 이제 이종간 장기 이식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돼지에서 키운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거니까 이종간 장기 이식인데 이제 이종간 장기 이식에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는 면역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이식을 받은 사람이 죽는 거라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무균이 되게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돼지 안에서만 있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식 과정에서 사람한테 옮겨와 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무섭다. 네, 기존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이 시발이 될까 봐서 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무서운 주제로 가져오셨네요. 생기길 멀쩡하게 생겼고 왜 무서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바로 사실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촉을 세우고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이 되어야 되고 어떤 시점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지를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예. 아까 난자를 빼고 완벽한 뭐를 넣는다 그랬어요? 난자에 유전자가 반만 들어있는 핵을 빼고 핵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완벽하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체세포의 핵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수정단을 만들어서 착상을 시켜가지고 키우면 그게 이제 복제 동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갖고 이 완성된 핵을 넣으면서 이 핵에서 무균질 핵을 만드는 거예요. DNA 분석 그 핵을 DNA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암에 걸린 병력이 있다든지 무슨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DNA에서 제껴놓고 그게 바로 제가 몇 달 전에 같이 유전자 가위 얘기했었잖아요. 유전자 가위 거기서 딱딱 잘라놓고.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난치병을 치료하겠다라는 과학자들의 비전이 방금 봉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그 부분이에요. 나 그냥 이 기회에 아예 과학자나 될까? 아직도 이제 이미 때가 늦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뇌를 복제해서 아주 기억력이 좋고 우수한 뇌를 IQ 2000짜리 뇌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노력하면 이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봉도사님이. 과학을 제일 잘 이해하는 정치인. 혹은 상상력이 제일 풍부한 정치인.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출마 오를 때 정치적 상상이 풍부한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네. 상상력은 전용 작가가 그랬잖아요. 네. 젊음은 곧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잃는 순간 젊음은 사라지는 것이다.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시나 보죠? 저요? 네. 어젯밤 꿈만 꿨어요. 깜놀 꿈, 깜놀 꿈. 근데 오늘 무서운 얘기인데 너무 궁금해.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 검색해서 다운받았고 한번 그리고 보시면. 또 가조 이시구로라는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쓴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순서 마무리해보고요. 인사하세요. 네, 강량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5분에 찾아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그게 CG가 아니라면서요? 실사와 CG가 전혀 CG가 아닌 수는 없고요. 실사 그 그래픽을 좀 섞은. 근데 그거 끓이려면 아프잖아요. 아니 이제 전체적인 오브제는 실사를 좀 찍고 그리고 일부는 또 스턴트를 찍고 거기에 이제 그래픽을 붙이고 복잡한 거 알려고 하시면 영화가 재미없어집니다. 누구라고요? 네, 연상호 감독이고요. 연상호 감독. 네. 저는 그 부산행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푹 쉰 게 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순간순간에 이런 장치들이 숨어 있으니까 영화가 재밌는 게 좀비들은 문을 옆으로 열 줄 모르는 거예요. 들이밀고 그러다 들이대? 들이대 그거 옆으로 문을 열 줄 모르는 것 같다. 그 순간에 너무나 안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짠한 영화 있었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언니. 언니가 좀비가 되는데 유리창 넘어 저쪽으로 좀비가 막 돼가는 과정에서 언니가
동생을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행의 그 당시 인기는 이른바 이제 국가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한 국가 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 내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게 뭐 물론 뭐 어느 중견 회사에 오염된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유와 원인이 불분명한 바이러스거든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바이러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내는 국민들을 좀비로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메타포가 강한 작품이어서 부산에 굉장히 인기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나왔던 그 설정 플롯은 괴물하고 좀 비슷했었죠. 그렇죠. 네. 우리 안에 괴물이 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데다가 또 그 미팔군에서 흘러나온 그렇죠. 네. 독성 물질이 괴물을 만들어내고 대부분 이제 영화가 설정의 개연성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하게 그런 그 원인을 넣을 수도 있고 괴물이나 이 영화처럼 살짝 넣을 수도 있죠. 부산행처럼. 어쨌든 연상호 감독은 원래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왕 같은 작품 만들었고요. 원래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뭐랄까요, 무모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그걸 밑그림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영화로서 작업을 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5년에서 7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투자 비용, 투자 기간에 대비해서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걸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성공하는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뭘까요? 일본의 뭐 잘 아시는 뭐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뭐 이런 그 소년 탐정. 그 일본의 그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작가와 감독들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사실 육성과 양성이 안 된 그런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만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봉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그 실제 사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거꾸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염력이 이 시대에 화답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영화였고요. 공개 과정에서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용산 참사가 드라마로 이렇게 영화로 직접적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은 처음이고 물론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관련돼서 그 용산 참사 연상케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컷 바이 컷으로 숏 바이 숏으로 그대로 대입시켜서 그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용감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직설과 간접 화법의 어떤 그 언어들을 전달하는가, 내용들을 전달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근데 영화가 재밌어요. 재밌죠. 왜냐하면 SF니까요. 염력이니까. CG도 잘했어요. 이게 이제 신과 함께 CG를 했던 덱스터가 있습니다. 그 덱스터라는 필름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조지 루카스가 만든 ILM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한국에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고요. 덱스터의 CG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헐리우드 친구들 보고 이 비용으로 이거 어떻게 그렇죠, 네네. 그 CG를 입혔어? 네, 그렇죠. 그 할리우드에서 들어가는 그 막대한 예산,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에 비하면 덱스터는 순전히 한국의 정말 수공업적인 아주 세련된 손놀림과 기술로서 뛰어난 그런 CG를 만들고 있고요. 이번 염력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유승용이고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치킨, 청양 치킨을 만든대요. 그 영화 속에서 저도 보니까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용산 참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흡수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막내에서 돌아가시고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4년인가 살죠, 감옥을. 그렇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와 딸로 바꿨고요. 딸이 치킨집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일찍 사업이 실패해서 딸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랑 같이 치킨집을 하다가 어머니가 그 철거 반원들에게 사실상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고요. 우연히는 아니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다시 와서 그 광경 모두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굉장히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를 찾겠죠. 그렇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가 뭡니까? 교육의 목적. 옛날에 그 교육 헌장 같은 국민교육 헌장 같은 이거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대답을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교육의 목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비판적 시민의 양성. 딱 있잖아요. 좋다. 그러면 서울 시민을 교육하는 목적, 공동체 생활에 대한 협조 하는 좋네요. 시민. 네. 그런 목적을 명문화하는 거 좋네요. 그럼요. 그래갖고 교육의 목적 뭐냐면 원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몰라서 그렇죠.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나와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협력하는 시민의 양성.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점점 재미없어지긴 하지만 아니요. 그 협력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의 영화 염력하고도 닮아 있다. 요거는 준비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짠짠짠. 염력합니다 오늘. 염력합니다. 협력보다 염력. 그렇죠. 교육의 목표. 염력하는 시민의 양성. 비판적 시민의 양성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스웨덴 말씀하셨는데요. 그 스웨덴, 스위스 요 북구가 은근히 2차 대전 그 전후로 해서 나치에 오염된 맞아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북구를 잘 몰라서 거기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거기는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두 가지를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는 나치즘, 하나는 볼셰비즘. 그래서 대체로 나치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에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렇죠. 전범들에 대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교육의 목표가 교육의 목표가 비판적 시민의식의 양성 이거 거기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비판적 시민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시민은 흩어져 있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를 견제하라. 견제하는 시민이에요. 견제와 균형. 견제는 곧 균형을 낳거든요. 내가 철학적이 된 것 같아. Am I philosopher? 점점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퇴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퇴근을 준비합니다. 네. 자, 염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력. 네, 이게 31일 개봉이니까요. 네. 이제 곧 개봉되겠죠. 며칠 안 남았고요. 연상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연상호 감독하면 부산행 기억하시죠? 부산행 좀비. 네, 좀비. 야, 전 세계 좀비 영화 중에 가장 압권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좀비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차에 끌려가는 좀비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탄탄한 기본기를 보이다가 부산행을 통해서 이제 속칭 대박을 터뜨린 거고요.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빅히트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염력이 시작되는 장면이 그렇게 눈에 띄거나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심은경 씨가 이제 그 안에서 영화 속에서 작은 치킨 가게를 성공한 청년 실업가 같은 여성이죠. 네, 케이스인데요. 거기 잠깐 앞에 나와요. 치킨 가게 성공해서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고 예컨대 휴먼 프로그램, 휴먼 다큐 같은 프로에 나오는 거죠. 인간극장.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인간극장. 거기 비교적 그 짧지 않게 TV 스팟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부터 그 치킨 가게가 철거 위기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야기를 계속 갈 것인가. 저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그 의도적으로도 없었고 사실 이 영화가 거의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했는데 제가 점점 놀랐던 것이 제가 지난주에 공동정범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정범의 모든 그 순서를 이야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용산 얘기예요? 극영화이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도 역시 컨테이너가 나오고요. 진입과 경찰의 진입과 철거반원의 진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항과 옥상으로 가고 막루만 안 나와요. 그 모든 과정이 용산 참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산은 참사잖아요.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솔루션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난 10년 동안에 벌어진 정치적 사회적 사건 중에 연상호 감독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영화적으로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는 사회적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염력을 지닌 남자를 등장시킨 거죠. 예. 초능력을 지닌 남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연상호 감독이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참사를 보면서 그런 TV에서의 그런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저기에 만약에 초능력을 지닌 혹은 염력을 지닌 남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을 반짝 안아서 구해주거나 슈퍼맨처럼 그리고 진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간에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1천만 불의 일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정현 선수 인기에 정치권도 숟가락 얹혔다. 이름하여 정현 마케팅. 너도 나도 정현 선수 이름 언급하면 관심 끌기 경쟁. MB도 정현을 응원했죠. 허허. 거기에 가면 정현 게임을 볼 수나 있을까? 대한민국 하나 만들어준 정현 선수. 어쨌든 정치인 100명보다 낫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평창 평올림픽까지 가자.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광고 주시는 분들 103.5MHz 러브 FM. 저는 광고 듣고 컴백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토요일 1부죠.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북이 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오동진은 영화 평론가. 아싸 가오리 붕짝붕짝 북이 영화 붕짝붕짝. 저 돈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북이 영화를 누릴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한 2년 전쯤에 원래 그 책 제목이 오동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였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그 사실은 그 가까운 근데 원래 제목은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건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근데 반짝이는 아이디어긴 했죠. 예. 네. 무슨 영화를 아니 보겠다고. 이렇게 오동진 북이 영화를 누리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음 책은 그렇게. 예. 네. 제가 네. 주위에 우리 암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하, 네네네. 그 사람들 만나고 저를 자주 만나면 이게 희망 바이러스, 긍정의 기운 네. 다 고쳐요, 다. 그냥. 네. 쾌활하고 웃고 살아야 그럼요. 건강하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탈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잘 웃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잘 우울한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자살률도 높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고민을 할 정도로 지능지수가 평균으로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높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교육 수준 높고 머리 좋죠. 그리고 사실은 지난 시대를 통해서 그 교육의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영화였거든요. 그렇죠. 오로지 이기는 거. 거기에만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지금 좀 나타나는 거죠. 조금 안 배우거나 못 배워도 같이 그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면